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우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인공화학 매핑을 담당하고 있는 탁평곤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화학 매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순서는요. 인공화학 제조사별 비교가 있는데 이건 오승환 교수님께서 벌써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그다음에 매핑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매핑 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매핑 시 필요한 변수들을 조절하는 매핑 실제, 그다음에 제가 타병원에서 저에게 의뢰된 그 환자들은 이제 제가 트러블 슈팅하는 그 케이스 리뷰를 해서 이번 시간에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제조사마다 내부 기계나 외부 기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달을 했고요. 각 회사들마다 초반에 설명한 것처럼 어음 처리기라든지 내부 기계라든지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일체형 어음 처리기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메델이나 코클렛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기계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MRI까지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내부 기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 말고 저는 이제 인공화학 매핑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인공화학 매핑 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음 처리기의 마이크로 음향 정보나 즉 환경음이나 말소리를 전기 자극으로 변환해서 청신경에 전달해주는 절차 및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기기의 상태나 그다음에 또 기계가 막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점검하는 과정 또한 우리가 매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화학 사용자가 잘 듣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적, 그다음에 최선의 매핑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는 인공화학 전문 청능사가 말소리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가수이면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장사익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팬클럽 카페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이분이 되게 목소리 자체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그 음악가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분이 그렇게까지 잘해도 별로 음악이 살지 못하거든요. 매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장사익 선생님이 T레벨, C레벨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세션들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릴 IDR이나 PW나 Frequency Allocation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최적으로 잘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멋진 음악이 되듯이 인공화학 매핑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AB라고 하는 회사의 매핑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코클레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매핑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메델이라는 회사의 매핑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화학 매핑을 잘 하려면 우리의 주파수 대역들이 음소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소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말지각에 기초한 인공화학 매핑을 실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 말소리 주파수 범위는 100에서부터 8000Hz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각 주파수 밴드별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100에서부터 1000까지의 음성 에너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말소리 명료도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고주파수 쪽을 보게 되면 음성 명료도를 보게 되면 고주파수 쪽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화학을 통해서 이 고주파수 쪽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소리 듣는 능력이 많이 바뀌거든요. 예전에 보청기로는 이게 되게 불가능했던 부분이 인공화학에서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인공화학에서 고주파수 쪽을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 너무나도 재활이 잘 되면 이게 정말 인공화학 수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에 입각해서 우리가 매핑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것은 각
모음들마다 제 1포먼트, 2포먼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2포먼트를 우리가 되게 유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오승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치 바나나를 보여주는 거고, 이것은 자음과 모음이 얼만큼 잘 듣는지를 보여주는데, 인공화호 착용하고 이 스피치 바나나에 들어가지 못하면 들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통해서 이 스피치 바나나 내 모든 주파수가 듣는지를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핑의 목표는 그 사람들이 못 듣기 때문에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청력을 회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청인과 같은 라우드니스 그로스를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이것은 작은 소리는 작게, 보통 소리는 보통으로, 큰 소리는 크게 들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라우드니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인공화호 사용자들도 듣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화호 사용자의 청능이 최상의 조건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핑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 플러스 조음도, 발음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핑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목표로 가져야 될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핑의 이제 기본 절차를 보시면, 인공화호 수술한 이후에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 이제 첫 매핑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더 매핑한 이후에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바로 매핑하는 그런 병원들도 되게 많아졌는데요. 일단은 1개월 간격, 1주 간격으로 약 한 4번 정도 매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적응이 되면 2주 간격으로 또 매핑 한 4번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간격으로 또 매핑도 한 3, 4번 정도 하고, 그게 정말 잘 되면 6개월 단위로 매핑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듣기나 발음이나 이런 게 좋아도 1년마다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은 정기점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부 전극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1년 정도 되면 최소한 10번에서 15번 정도는 매핑이 이루어졌어야 가능한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3, 4년이 됐는데 5번 정도 매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핑이 좀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매핑을 이와 같은 기본 절차를 지키고, 만약에 발달이 더 느린 사람들은 이게 훨씬 더 매핑을 많이 해야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핑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실내 장식과 그 다음에 안전하고 편안한 가구들이 배치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동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즉 아동의 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난감이나 아동용 가구를 구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핑하는 사람도 그 아동들의 말지각 검사를 실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이즈 데시벨이라고 하는 이 말지각 검사 도구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매핑할 때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자석이 너무 센지 세지 않은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매핑 전에 영상 촬영 결과를 토대로 전극의 삽입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전극을 비활사시키는 것도 매핑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말지각 평가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대한청각학회에서 만든 말지각 검사 실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은 주로 첫 매핑 할 때 바로 하고 1개월,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최소 6개월마다 만약에 더 좋으면 1년마다 한 번씩은 계속해서 말지각 평가를 진행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필드를 통해서 CI 역치를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지각 검사와 동일한 일정으로 실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환경음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첫 매핑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인공화학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제 전문가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언어치료사, 그 다음에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매핑하는 CI 전문 청능사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각자 따로따로 하게 되면 전혀 이게 그 사람의 발달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얼만큼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및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보여드리면, 일단은 아동이 일상생활 환경에서 어떻게 듣느냐, 그 다음에 기계는 몇 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숙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인공화를 통해서 듣기가 어떠냐, 혹은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재활치료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부모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아동을 파악해가지고 매핑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매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제가 계속 드는 건데, 이 부모는 저에게 맨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 아동을 데리고 왔을 때 이와 같이 적어왔더라고요. 환자 기본 정보, 의학 정보, 그 다음에 재활 관련 정보, 그 다음에 현재 인공화 착용 시 바로함이 듣기,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성향들을 저에게 딱 보여주니까 제가 그 아동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짧은 시간에는 그 아동과 제가 라포 형성하기 되게 쉽겠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제가 이제 매핑하고 보내면 보호자들이 이제 다음번 매핑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적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7월 5일 날은 매핑하고 이랬다. 특수학교 갔더니 이랬다. 그 다음에 언어치료실에서는 이랬다. 또 집에서는 이랬다. 이런 식으로 일지처럼 써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중요하죠. 이것만 봐도 이 아동이 인공화 착용하고 어떤 식으로 듣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혹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언어치료사하고도 상호작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동들 가끔 보지만 언어치료사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상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치료사들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또 메모지를 보내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 되게 자세하게 설명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트러블 슈팅 해주면 그 아동이 훨씬 더 잘 들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정말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보고서 말고 정말 간단하게 저한테 보내주는 언어치료사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뭐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 오시거든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되게 좋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양쪽에 오, 우, 이거 구별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비읍이나 티귿이 기억으로 대체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그 언어치료사한테 보내냐면 이런 식으로 또 저도 이제 막 보내죠. 그러면 임피던스 정상이더라. 그리고 NRT는 몇 번이고 C레벨은 어떻게 올렸다. PW는 어떻게 조절했고 스위핑을 했더니 정상이고 밸런싱 좋다. 이런 식으로 딱 보내면 언어치료사도 그 아동이 어떤 식으로 매핑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부모와 언어치료사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게 되면 매핑할 때 훨씬 더 그 아동이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는 와우 내외 전극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이것은 매핑할 때마다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전극이 무한정 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갑자기 아동이 막 어디 부딪히면 이게 당연히 이제 전극이 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 서킷이나 쇼트 서킷, 숏 서킷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꺼야 되겠죠. 그런데 이식 초기에는 다소 높게 측정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임피던스가 많이 안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피던스가 이런 W자 모양이거나 지그재그 형태 이런 임피던스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더 만약에 되면은 완전히 다 오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임피던스 형태라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이제 각 코클리어사에서는 이와 같이 임피던스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메델사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각자 스테이터스가 지금 다 오케이라고 뜨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기계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오픈이냐 쇼트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전극을 감싸고 있는 전선이 손상되었거나 전극이 와우 밖에 존재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오픈 서킷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쇼트는 뭐냐면 전선을 감싸고 있는 코팅이 파손되었거나 전극이 다른 적구가 접촉되어서 이런 경우는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오픈 서킷과 숏 서킷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것들은 매핑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핑하면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신경 반응 측정하는 건데, 이게 회사에서마다 이제 이름 부르는 게 다른데 NRT라고 하거나 ART라고 하거나 NRI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수술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부터 듣는 게 청신경 반응이 되게 좋아요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자, 이건 뭐냐? 외부 장치에서 내부 전극으로 보내진 자극이 충분할 때 청신경에 나선신경절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나선신경절 세포가 탈분극되면서 발생되는 청신경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들은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핑할 때 협조가 잘 안 되는 사람,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NRT라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매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핑, ECAP이라고 하는 청신경 반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첫 번째로 사용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자극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 자극에 대해 청신경이 반응함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생리적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T레벨이나 C레벨 같은 것과 또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리퍼가 되어 오는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ECAP이라고 하는 NRT 검사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NRT 반응이 나온 것과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막 기쁘고 안 기쁘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안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못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일정한 자극량을 주고서 청신경이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극을 주면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신경 반응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 갖고 막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코클리어에서 NRT를 측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메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ART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코클리어 같은 경우는 NRT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빨간 선들은 우리가 C레벨이라고 하는 되게 편하게 듣는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밑에 녹색은 T레벨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옆에 보시게 되면 T레벨과 C레벨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메델에서도 마찬가지로 ART라고 하는 그것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것은 ESRT라고 해가지고 ESRT는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큰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중위 쪽에 있는 등골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AR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A는 이제 어쿠스틱을 줘가지고 음향 소리를 줘가지고 하는 거고, 이 ESRT는 전기 자극을 주고서 등골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실제로 해보니까 이 ESRT가 C레벨과 너무나도 근접하게
정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 36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해보니까 C레벨과 그 다음에 ESRT의 역치가 거의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핑하다 보면 신호음 처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내가 처리할 거냐라는 코딩 스트래티지를 내가 이제 결정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제조사에서 공고하는 처리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클리어 같은 경우는 에이스라고 하는 신호 처리 전략이 있고, 메델은 FS4라고 하는 신호 처리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첫 한 달 동안 잘 듣지 못하면 동일 전략 안에서 자극 속도를 바꾸어 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코딩 전략을 다른 걸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는 이런 코딩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자극 수준, 즉 T레벨이나 C레벨을 훨씬 더 정확하게 찾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동들을 정말 트레이닝을 잘 시켜서 T레벨과 C레벨을 잘 찾아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코클리어 같은 경우 녹색 선이 이제 바로 T레벨이라고 하는 건데, 이 T레벨은 메델이나 AB사에서는 자극음을 50% 정도 탐지하는 최소 자극 수준, 코클리어에서는 100%를 탐지하는 최소 자극 수준을 T레벨이라고 하죠. 자, 이 T레벨은 가청력을 복원해주고 또한 작은 소리에 대한 라우디니스를 정상화시키는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T레벨을 잘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에게 T레벨을 설정해 주는 게 되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동들이 정확하게 소리에 반응해 줄 때까지는 C레벨에서 어느 정도 임의로 T레벨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돼서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을 분명하게 해줄 때 T레벨을 구체적으로 잡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코클리어에서 T레벨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T레벨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메델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 메델이라고 하는 회사는 요 밑에를 보시게 되면 표로 해놓은 것처럼 T레벨을 M레벨의 10%로 설정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은 T레벨을 제로로 설정해 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20%까지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로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환자들의 어떤 뭐 말지각 평가를 한다든지 듣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T레벨을 설정할 때도 그 아동들의 상태를 잘 파악해 가면서 T레벨을 조절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레벨이라고 하는 거고, M레벨이라고 하는 거고, 또 M셀이라고 하는 동일한 용어를 쓰는 건데요. 코클리어나 메델에서는 크지만 편한 소리를 우리가 C레벨로 잡고 있고, 그런데 C레벨이 너무 낮게 설정이 되면 말인지가 너무 어렵고 또 음질이 떨어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말하는 경우가 바로 C레벨이 너무 낮게 설정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 같은 경우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다, 그것은 C레벨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크거나 그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아동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목소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C레벨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말인지가 떨어지고 착용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T레벨과 C레벨을 설정을 하려면 인지가 좋은 아동들, 즉 검사를 매핑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 상관없죠. 그런데 자극 수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아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에게 우리가 그 행동적 컨디셔닝, 즉 듣기 훈련을 계속 시켜서 자극 설정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저도 한 십몇 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아동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C레벨과 T레벨을 정확하게 찾았을 때 그 아동의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것은 C레벨이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지금 얼핏 보더라도 C레벨이 140밖에 안 되잖아요. 이 경우는 제가 정말 기억나는데 반대편은 어렸을 때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쪽으로 듣고 말하는 것은 정상 수준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음악하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편을 이제 아무래도 바이레터럴로 소리를 들은 게 되게 중요하니까 수술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언어 치료를 해봤더니 말지각이 20%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학생이니까 제가 이제 쭉 올려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렸더니 거의 바로 한 8, 90% 정도까지 말지각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또 C레벨이 너무 높아서 아동이 막 착용을 안 하는 경우예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C레벨이 높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PW 값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자극폭이라고 하는 거죠. 자극폭이 이와 같이 75인데 이 아동이 만약에 어떤 기형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한데 기형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아동은 너무 소리가 커서 착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 PW를 확 낮춰야 되고 C레벨도 낮춰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공화호 변수 중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감도라고 하는 이건 마이크에서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중간에 있는 요 녹색 선이 바로 이제 그 마이크로폰에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코클리아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12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12로 설정이 돼 있으면 지금 요 밑에 있는 이건 작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은 큰 소리를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리를 작은 소리를 더 잘 듣게 하고 큰 소리를 편하게 듣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감도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민감도를 낮은 레벨에서 증가시키면 즉 12에서 14나 15로 증가시키게 되면 작은 소리를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작은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 말지각 발달하는 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감도를 기본 12에서 14, 15 정도 어떤 경우는 뭐 16까지도 가는데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저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아동이 멀리서 하는 것까지 다 들리니까 되게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대요. 그래서 계속 빼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소리를 못 듣게 해줘야 되죠. 그런 경우는 민감도를 10으로 낮춰줘야 되죠. 그러면 작은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감도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클리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라우드니스 그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안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입력음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걸 증폭 정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이 20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걸 하게 되면 뭐 16으로 줄어들거나 뭐 24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우드니스 그로스 변수가 기본적으로 20인데 여기서 16으로 되면 작은 소리를 훨씬 더 잘 듣게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메델에서는 맵노라고 하는 거죠. 맵노는 기본적으로 500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맵노를 1000으로 올리느냐 250으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성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인공화호 착용하고 나서 되게 소리가 울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맵노를 250이나 200 정도로 확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노도 되게 잘만 사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R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민감도 설명하면서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받아들이는 그 범위를 설명했죠. 그게 이제 바로 IDR입니다. 코클리아에서는 IDR이 4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경우를 약 45나 50 정도로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소리가 듣기가 편하다고 하니까 이 IDR도 한번 조절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널 게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가 어음 처리기에서 처리되기 전에 신호음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말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주파수 이득이 필요하니까 채널 게인은 고주파수 쪽을 올려주고 자신의 목소리가 작으면 저주파수를 증가시켜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줘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보여준 게 바로 이겁니다. 채널 게인은 이제 코클리아에서 있는 건데, 자,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은 저주파수 쪽을 자른 거죠.
자, 이것은 너무 자신의 목소리가 소음이 크다라고 하거나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고주파수 쪽으로 올렸죠. 이런 경우는 말소리 듣기, 즉 고주파수 쪽 듣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는 고주파수에 대한 채널 게인을 올려서 매핑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극 폭이라고 하는 거, 상위 자극 수준을 내부 기기의 전압 문제 때문에 높일 수 없을 때 자극 폭을 증가시켜주면 훨씬 더 소리가 세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위 자극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C레벨을 얘기하는 거죠. C레벨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 출력이라고 하는 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올릴 수는 없는데 소리는 작다. 그러면 PW를 한 단계 더 높여서 해주게 되면 소리를 훨씬 더 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극 속도죠. 얼만큼 1초에 몇 번이나 자극하느냐. 이게 이제 pps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제조사별로는 AB사 같은 경우는 83,000, 코클리어는 35,000, 메들 같은 경우는 5만 정도 되죠. 그런데 전극 간 간격이 1mm 정도 되는 코클리어 제품은 자극 속도가 빠를 때 시간 가중이 나타나서 채널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900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그 자극 속도가 1200이나 1800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자극하기 때문에 말지각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성인 환자들을 대상 해보니까 PPS가 또 높은 게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막 높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지각을 평가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느린 자극 속도, 즉 800이나 1600 pps보다 빠른 자극 속도, 즉 5000 pps에서는 말지각 수행력이 되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의 자극 속도는 사용자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이기형이나 그 다음에 그 안 들렸던 기간이 되게 길었던 사람은 느린 자극 속도인 1000 pps 이하로 자극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코클리어 같은 경우는 약 8,000 정도, 메델 같은 경우는 8,500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니까 2001년도에 연구된 거 보니까 성인은 주파수를 최소 6,000, 반면 아동은 7,000Hz까지 주파수를 할당하게 되면 어음 인지나 어음 산출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8,000에서 약 7,000이나 7,500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운드 필드에서 8,000Hz에 대한 역치가 안 나오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파수를 할당을 달리 했다 그러면 보호자들한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보는 의사 선생님도 왜 이렇게 8,000이 안 나오지? 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주파수 할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주파수 할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클리어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메데 회사의 주파수 할당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메델은 100에서부터 8,500까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8,500을 약 7,500이나 8,000으로 내려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파수 할당을 더 촘촘하게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자극을 할 수가 있어서 말지각 수행 능력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맨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고 협조가 가능할 때 각 전극마다 자극음을 순차적으로 주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C레벨 가지고 하는데 C레벨은 편하게 듣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편하게 듣는 수준이 정확하게 정말 편한지 아니면 어떤 전극이 너무 세게 들어서 불편한지를 측정하는 게 바로 스위핑입니다. 자, 이것은 음질에 문제가 있거나 안면신경 자극이 이루어질 때 주로 스위핑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목적은 음질을 평가하거나 그 다음에 주파수의 피치를 전환하는 것이 얼만큼 적절하냐, 그 다음에 각 채널의 라우디니스를 평가할 때 스위핑을 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니스 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맨 처음부터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맵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좀 더 소리를 잘 편안하게 듣게 하는 게 이제 라우드니스 밸런싱이죠. 이것은 자극음이 주로 C레벨 수준에서 주어질 때 전극의 배열에 따라서 동일한 크기로 지각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초등학생 이상부터 실시할 수 있는 거여서 이 라우드니스 밸런싱도 한번 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1,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년이나 이렇게 지나면 소리에 대한 듣기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밸런싱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제가 최근에 케이스를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맨 처음에 이 환자들은 저한테 주로 이제 그 매핑 때문에 이제 의뢰가 되어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보여줄 텐데 어떤 식으로 매핑이 이루어져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시면 좀 더 매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5세 남아동이고요. 수술 시기는 만 1세 때 양이 동시 수술을 했고요. 저한테 의뢰가 된 이유는 소음 상황에서 잘 듣지 못하고 또 이 아동이 모노톤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운율이 있지 않고 일정한 톤으로 말을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왔고, 그때 당시에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의 맵 상태를 이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 아동을 어떤 식으로 조절했냐면 지금과 같이 아까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조절을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C레벨은 200에서 208에서 213으로, 그 다음에 T레벨은 154에서 139로,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더 넓혔죠. 그리고 주파수 할당도 바뀐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민감도도 12에서 14로 바뀌었을 때 이 아동이 소음 상황에서 듣기가 만족했고, 그 다음에 피치 변별력이 늘어났고, 현재는 음악 치료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노톤도 많이 향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 4세 여아 아동인데 만 1세 때 첫 수술을 하고 1년 뒤에 두 번째 수술을 했는데 눈떨림이 너무 심해서 듣기가 곤란해서 저에게 의뢰가 됐던 케이스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핑을 했냐면 지금처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PW를 62에서 37을 확 낮췄죠. 왜냐하면 눈떨림이 되게 심했으니까. 그리고 C레벨은 반면에 PW를 낮추게 되면 C레벨을 조금 더 올려도 눈떨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C레벨을 올렸고, 그 다음에 민감도도 마찬가지로 14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매핑 한 달 후에 눈떨림이 없었고 일상생활에서 소리 듣기도 되게 편하게 됐고요. 현재는 언어치료 받을 때도 정반응 자음과 모음이 잘 산출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0세 여성인데요. 저한테 왔던 경우는 말지각은 좋은데 착용하면 되게 좋은데 안면 연축, 여기서 눈떨림이 엄청 심해가지고 저한테 왔던 케이스인데요. 자, 이런 경우 맨 처음에 왔는데 지금 임피던스가 정상인데 11변과 12변이 꺼져 있죠. 이것은 매핑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껐습니다. 아마도 눈떨림이 심해서 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꺼놓게 되면 이게 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끄지 않은 상태에서 눈떨림을 해결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고요. 이때 이제 변경된 것들 보시게 되면 맵노라는 것을 제가 570에서 700으로 올렸고, 메들에서는 민감도가 75%가 기본인데 이걸 80%로 올려서 작은 소리에 대한 소리를 좀 더 잘 듣게 했고, 지금은 그렇게 저한테 왔을 때보다 안면 전축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약간은 있고, 그 다음에 본인만 느낄 정도에 있어서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세 아동이고 1세 때 양이 수술했는데 CI 착용 거부하는 아동이어서 저에게 의뢰가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메델 걸 착용하고 있었고 임피던스는 정상이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 11, 12번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꺼져 있는 상태여서 어떤 식으로 조절을 했냐면 이와 같이 조절을 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임피던스는 이렇게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센서티비티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줄였죠. 왜냐하면 작은 소리를 너무 이게 거부하는 아동이었었으니까 소리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서 75에서 70으로 내렸더니 현재 기기 착용 잘하고 있고 언어치료 잘 받고 있어서 현재 조음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까지 제가 준비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건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화된 소리를 들려주어서 말지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핑 시 다양한 전문가 및 보호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핑 시 필요한 지식 습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화학 시스템의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또 말지각에 대한 여러 가지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음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말지각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정확한 매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통해서 아동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도 질문 여러 개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좀 앞에 화면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핑은 어느 정도까지 시행해야 하나요? 이식 후 충분한 시간 경과 후 주관적으로 청취에 만족한다면 매핑을 중단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핑이 이제 정말 잘 돼서 듣기나 발음이나 이런 게 정말 정상이라 하더라도 내부 기계 파악 때문에라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C레벨이나 T레벨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떤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 방문하는 게 되게 좋은데 제가 보니까 성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매핑의 중요성을 몰라서 어느 정도 들으면 안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 6년 뒤에 왔더니 전극이 정말 많이 꺼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매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NRT에서 반응 없는 경우에 반응이 정상인 경우와 비교해서 C레벨, T레벨, PW 수치가 어떻게 다른지 청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인데요. 네, 이 내용은 제가 아마 2년 전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박영 교수님께서 ENT 학회에서 발표했던 거 제가 매핑한 걸 가지고 발표하셨는데요. 아무래도 NRT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기형이 있다거나 아니면 데프 피리어드가 되게 길어서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C레벨이나 T레벨, PW 수치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PW 수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이 25 마이크로세컨드나 37 마이크로세컨드인데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50, 62, 75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100, 150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경우 그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여튼 정상 아동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